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아주 그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6.4 11기라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그러니까 지금 전선에서 중부 지역에서 전선이 고착돼 가지고 한참 고지전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는 1952년 1월 1일 날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 11기가 새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1952년 1월 달 6.4 11기가 재개교하기 이전까지 1기부터 10기까지는 교육 기간이 짧은 기수는 45일, 조금 긴 기수 6.4 9기 같은 경우는 1년, 그 이전까지 1기부터 8기까지는 3개월, 45일 이런 식으로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인재 교육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6.4 11기가 등장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났는지 하는 걸 아셔야 나중에 1980년에 이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왔을 때 6.4 11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신군부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오토 힌체라고 하는 독일 역사가가 연구해 보니까 모든 국가 조직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특히 서양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군사지휘관,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가를 통치합니다. 이게 무인 통치가 아주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붓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몇백 년 동안을 권력을 행사한, 그래서 문인들이 통치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기 정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문민정부라고 그랬죠. 문민정부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는 우리는 이 총을 들고 칼을 든 이런 인간들보다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어 라는 것을 아주 깔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이 군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군인들의 통치를 위해서 이 군인들이 뭘로 무장을 하느냐? 이 기사도로 무장을 합니다. 기사도는 뭐냐? 막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전우를 살리기 위해서 업고 매고 사지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아주 우정과 우애, 인간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상무정신이 있어야 돼요. 상무정신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식교육이 필요해요. 이러한 무인 통치가 국가의 기본 이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념과 군인 정신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국가를 사랑한다. 이게 군인 정신에서는 애국으로 표출되고, 국가에 충성하며, 이거는 충성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임무에 책임을 다하고 용기를 세운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인들의 군인 정신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기사도 정신이. 국민 정신이 살아있어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사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인데,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을 넘어선다고 해서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아마 선진국에 충족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진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애국과 충성과 복종과 희생과 책임과 용기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 정신 구조가 돼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이거 진짜 맞는 건가요? 그래서 조선의 이 지도층들은 선진국의 이
기사도 그 무인 정신에 투철한 이 사람들은 국가에 위기가 생기면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가는데, 조선의 지도층들은 전부 가족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적에게 협조하거나 피난하거나 도망가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려 시절인 그 1270년인가에 무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그로부터 약 800년 이상을 붓을 든 문인들이 칼을 든 무인들을 찍어 누르고 이 통치를 하는 이 문인 통치가 아주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 뭐 산업공상의 신분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1910년에 일본이 그렇게 그 한일 합방을 하러 왔을 때 고종이 말에 올라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빼들고, 야, 우리 국민들이여, 우리 정말 일본이한테 나라를 뺏기느니 우리 정말 싸우다 다 죽자 하고 고종이 앞장서서 나왔다면 그렇게 비참하고 허망하게 나라를, 주권을 그냥 넘겨주는 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총 한 방 못 쏴보고 조약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넘겨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지도층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전쟁을 잊고 살아온 한국, 상무정신이 없는 이런 나라들은 아니 글이나 읽으면 되지 무슨 상무정신, 기사도는 무슨 그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민 통치로 수백 년을 일관해온 이 나라에서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육사 11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1기부터 10기까지 뭐 45일에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 육사 출신 아니면 만주군 출신 아니면 중국군 출신, 광복군 출신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천황의 군대입니다.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대지 국민의 이 인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기부터 그 8기까지 그 교육 기간을 보시면 과연 이 정도 교육으로 정말 엘리트 군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육사 1기부터 10기까지의 이 졸업생과 11기부터의 졸업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에 이 진에다가 육사를 개교를 하면서 육사는 4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는 미국 군대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군대의 지휘관들을 양성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웨스트포인트의 모든 제도와 교과서와 교과 과목을 그대로 다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장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이건 웨스트 포인트인데 한국의 이 육사 11기부터는 이게 이스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똑같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기부터 10기까지 이 초기의 이 육사생들은 한 여러 가지 그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뭐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 지시를 하면 이 군인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네들은 일본 시대 때부터 일본 천황의 이 군대라는 그런 핑계 때문에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이 명령만 듣지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의 명령은 안 듣는다라고 아주 자기네들은 철학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천황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대통령 명령도 안 들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군인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군부를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게 특무대라는 거고 그 특무대에 김창룡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군인들의 이 고위 장성들의 이 비리 문제를 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군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김창룡이 암살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1952년 1월에 만들어진 육사 11기는 지금까지의 육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미국의 아주 고도로 이 발달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교육을 받은 진짜 이 상무 정신에 투철한 그런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52년 1월에 이 육사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6.25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군이 6.25 때 정말 그 참혹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바로 요 리즈웨이가 미 8군 사령관을 지냈고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 8군 사령관을 지내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내용을 리즈웨이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발표했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국군은 국방부 장관에서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능력 없는 지휘관들은 전투에서 피하면 부하들보다 먼저 도망을 갔다. 특히 1951년 4월에 저기 그 중부전선의 그 사창리 전투하고 그다음에 5월에 현리 전투에서 한국군이 정말 비참하게 패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리 전투 같은 데서는요. 이게 지체가 무너지니까 뭐 장교들은 전부 계급장 떼고 도망을 갔고 군인들은 사병들은 전부 총기 내버려 뭐 대포 내버려 뭐 미군들이 그렇게 비싸게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준 모든 장비 다 내버리고 몸만 다 도망갔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미군들까지 다 포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말 무질서한 패주를 그 목격한 벤프리트 장군이 이래가지고는 6.25 전쟁 절대로 못 치르겠다. 그래가지고 51년 7월에 한국군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 양양에다가 이 특별 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그 우리 한국군이 9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1개 사단씩을 양양에다가 빼돌려가지고 이 일반 사병에서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그때서부터 제대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중공군만 나타나면은 전부 총 버리고 대포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바로 그 양양에서 미군들의 이 그 지휘를 받아가지고 일반 사병에서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다 재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이 벤프리트 장군이 야, 이거 한국군 이 장교의 이 그 리더십이 문제구나.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겠다.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관학교를 새로 재창설해 가지고 이 사관생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전쟁 중이라 어렵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미국 군부를 설득을 하고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육군사관학교를 만들기로 한 거 결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렸지만 사실은 이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군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언을 해서 정말 직언을 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고문단들이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미 육군사관학교 교재에서부터 뭐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모든 걸 그대로 다 들여다가 심지어 육군사관 미국 그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들은 이렇게 직각보행을 했습니다. 직각보행하는 거 육군사관학교도 그 도입을 했어요. 육사 나오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직각으로 걷고 그다음에 식사도 이렇게 직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 음식들은 국물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먹는 게 직각으로 식사하는 게 큰 어려움 없었는데 우리 한국 식사는 이게 국물 요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직각 식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웨스트포인트 제도 말이야 그대로 교육시켜.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교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기본 정신까지를 그대로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육사 11기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육사 11기의 그 교장을 안춘생 장군을 임명한 거는 뭐냐면은 안춘생이라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오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육사에 우리 독립군의 정신이라도 그 계승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어쨌든지 간에 그야말로 정말 철저한 미국식 사관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웨스트포인트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이 육군사관학교의 사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관생도를 교육훈련하여 초급장교로서의 지휘 능력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숭고한 국군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 왕성한 정규 장교를 육성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1980년에 국가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을 한 게 50의 창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2.12를 일으켜서 이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바로 50화국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재개구한 4년제 정규 육사는 미국의 학과목, 제도, 규정, 생활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니까 너희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 대학교들은 뭐 민주주의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가 민주주의인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사는데 뭐가 민주주의인지를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죠. 그 양반은 뭐 서울대 뭐 철학과 출신이라면서요. 근데 서울대 철학과를 뭐 앞으로 들어갔는지 뒤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니까 막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막 그냥 어떻게 하려고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를 교육받은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붙잡이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는 이 한국에서
기사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군사문화,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안에는 청교도적인 도덕률로 무장한 이러한 신인류가 바로 진해에서 육사 11기생들부터 탄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양반 선비들은 산농공상의 신분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선비들은 뭐예요? 글 읽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기계공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경영학이나 이런 거, 이거 다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공상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반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는 출발이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웨스트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저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 쓰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바로 미국 웨스트포인트의 슬로건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가 공병학교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드넓은데 서부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 뭔가 싸우고 건설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공과대학 웨스트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육사 11기생들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4년간 졸업을 하고 나갈 때는 전부 이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교과 과목도요, 이공계 그 과목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인문학은 20몇 %밖에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역사에서 이런 상무정신 이런 거는 신라의 화랑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삼국시대를 연구한 학자한테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신라에 화랑이 몇 명 정도 있었냐 그랬더니 자리에 한 500명 될까 이러는데, 어쨌든 신라의 화랑, 그 다음에 고려의 삼별초 정도.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상무정신이라는 것을 어디서 구경이나 했습니까? 양반들은 전부 글이나 읽었지 무슨 칼럼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육사는 정말 4년간 공부를 하면서 이 문무겸전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한 데다가, 특히 이 육사 교육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명예심을 배양하기 위한 이 명예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아무도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군사관학교는 들어가면 이게 지금도 이걸 한다고 그래요. 사관학교에 명예선언을 합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사관생도의 신조 및 도덕률을 준수하고 명예에 관한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육사의 그 명예 제도에 자발적으로 편입이 되는데, 명예 제도라는 것의 기본을 들여다보니까 참 너무나 간단해요.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둘째, 남의 것 커닝하지 마라. 셋째, 남의 것 훔치지 마라. 넷째, 다른 생도가 명예 위반을 한 것을 보면 절대 이것을 숨기지 말고 신고해라. 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절도하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하라. 라는 이 너무나 단순한 이 4가지 조항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사생들은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 전부 그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그 감독 없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뭐 컨닝을 하거나 뭐 남의 거 답안지 보고 쓰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하면 퇴교당합니다. 왜 퇴교당하느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보고 신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바로잡혀요. 이렇게 너무나 정말 간단한 이 명예의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엉망진창이 된 곳이 사실은 정치판 아니에요? 자, 육군사관학교 11기생부터 이 명예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이 군인들의 모습과 이때서부터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런 명예의식 따위는 정말 개풀 뜯어먹는 것처럼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이 그룹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 육군사관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거기다가 1956년 7월 29일 날 이 사관생도의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육사 17기인데 17기니까 지금 뭐 육사 졸업한 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이 사관생도의 신조를 줄줄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국립민복을 위해 언제든지 생명을 바친다. 둘, 나는 부여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사령을 다하여 기필코 완수한다. 셋,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육사의 전통과 명예를 살려 남아다운 결단을 내린다. 넷, 나는 억강부약하고 파사연정의 길을 택한다. 다섯, 나는 소원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싸운다. 여섯, 나는 의리와 지조를 끝까지 지킨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눈만 뜨면 외우고 해만 떨어지면 외우고, 그래서 이걸 전부 체질화한 사람들이 육사 11기생들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사관생도의 도덕률이라는 것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그 1961년에 17기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17기생들이 졸업을 할 때 강영훈 교장이 야, 사관생도의 신조에다가 사관생도의 도덕률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 도덕률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 둘, 사관생도의 행동은 언제나 공명정대하다. 셋, 사관생도의 언행은 언제나 일치한다. 넷, 사관생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다섯, 사관생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사관생도라고 하니까 뭐 사관생도들만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 바꾸면 야,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나는 언제나 공명정대하다. 나의 언행은 언제나 일치한다.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그 이야기한 언행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률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군사관학교는 미국식 웨스트포인트 제도를 들여왔는데 이게 어떤 서양식의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도덕률에다가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이 규율과 규칙, 인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도덕률, 이런 거를 더 추가를 해서 진정한 뭐랄까요, 이 정의로운 인간 유형을 만들어내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육사 11기부터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그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한 일반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했을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진짜 대한민국의 이 대학교에서 이런 식의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룰을 교육을 시킨 대학이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육군사관학교가 우리 교육
끼친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재명을 그 퉁쳐준 그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그게 뭐 또 살아났더라고요. 그게 어제 보도가 나서 참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나 싶은데 참 슬픈 게 그 권순일 대법관이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엘리트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진실만을 말하고 공명정대하고 뭐 언행이 일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커닝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진짜 엘리트인지 아니면 그냥 영어 수학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인간성이 개판이든 말든 로봇처럼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사시행시 패시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엘리트인지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이러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제대로 그 가지 말아야 될 가면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니까 이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육사 11기 교육은요, 이거 전부 미국식 육군사관생도들이 배우는 교육을 그대로 들여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하고 똑같이 교육을 해. 밥도 직각으로 먹어.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진짜 이런 그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 상무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배출을 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공계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육사 11기생들의 이 교육 시간 비율을 보면은요, 자연과학이 41%, 인문과학이 24%, 전술학이 35%. 그래서 4년제를 그 이수하고 나면은 이학 4학기를 수료했는데 특히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증언에 의하면은 웨스트포인트가 최초의 공과대학이었고 그래서 이 공과대학의 전통을 육군사관학교가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4년을 다 공부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 이공계통에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대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이런데 그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기계공학을 전공하거나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이공계 발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5공화국의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한민국의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통째로 건설된 게 뭐냐면은 IT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켰고 전두환 대통령은 IT 산업을 통째로 건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번영의 날개를 달아줬다. 오늘날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뭐 먹고 살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는 건 전부 전두환 대통령 시대의 IT 산업 덕분인데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IT 산업을 통째로 건설을 하는 모든 책임자가 육사 11기 이후 출신들이었다. 오명 장관 아시죠? 오명 장관. 오명 장관 육사 18기입니다. 이분 경기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육사에 들어가서 일본 육사를 육사 졸업한 다음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학사 편입을 해서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최신부 장관하면서 IT 산업을 일으키고 뭐 전자교환기를 개발하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이공계를 공부를 의무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만 해도 이 군은 전부 이 그 군대를 지휘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체계가 전부 이 과학 기술의 총화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적인 과학 기술의 지식이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이공계 이 학문을 아주 고도로 강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육사 11기 이후서부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 교육 내용을 보면은 수학과 군공전사학과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과 역학과 병기공학과 인문계통은 뭐 사회과학과 사학과 국문학과 외국어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 과학 이런 거에는 완전히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50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분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쾅 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IT 산업이 만들어졌고요. 제3의 성장 동력으로 만든 것이 원자력 산업입니다. 원자력 산업을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를 국산화해 가지고 수출 산업으로 만드는 일을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박정기라는 사람인데 박정기라는 사람이 육사 14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을 일으키는 주인공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11기서부터 육군사관학교의 이 성격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 책에다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이 과학기술 이 모든 게 다 육사 출신들이 만들었구나. 심지어 말이죠.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가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든 법안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니 기업인들이 빨리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참여를 안 하나. 근데 기업인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기술도 없지 이거 했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이건 국가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의 이 그 대구공고 3년 선배인 최순달 씨를 최신부 장관으로 보내가지고 그 당시 교환기 납품을 해서 떼돈을 벌고 있는 이병철 회장 등 떠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LG의 구장영 회장 등 떠밀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 정지영 회장 등 떠밀어가지고 당신들 왜 이거 그 반도체 사업 안 해? 반도체 안 하면은 교환기 그 납품권 끌어버리겠어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등 떠밀어서 그제서야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동경선언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전두환 대통령의 노력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누구에게 특명을 내려면 육사 12기 박승덕이라는 사람에게 이 프로젝트를 책임을 맡깁니다. 육사생들이 반도체, IT 산업, 원자력 산업을 일으키는 핵심 주역이었다. 지금 그 당시에 전두환 시절에 그 이공계 육사 출신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밥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처음 시작서부터 철저한 과학기술학교를 포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산업공상의 신분구조에 찌들어 있던 이 나라에 그야말로 정말 이 기술로 무장을 한 새로운 형태의 신인류들을 그것도 청교도적인 아주 확고부동한 정신무장까지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 배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1980년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첫 번째의 기수가 6.4.11기였고 그 6.4.11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5공화국을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980년 서울의 봄을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엉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 서울의 봄을 망쳐먹은 주인공이 누군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